한때 아주 큰 가슴에 상처를 안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겨우 옆에 있는 계단이나 벽을 만져가며 일어난 사람이에요. 딱히 엄청나게 힘이 되어주는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것들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디 뉴스 기사 정도로 나오면 그냥 한번 혀 쯧쯧하고 말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내 얘기가 되면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거라 상상도 못 해보고 살아오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제가 마음 아파하고 고생하게 되었던 건 다 남편 때문이에요. 처음에 저를 하도 죽자 살자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전 그렇게 이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았답니다. 하도 적극적으로 구애해 오던 탓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에게는 저와 동갑인 여동생이 한 명 있고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 저에 대해서 딱히 크게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되게 무뚝뚝하고 말도 좀 날서게 하시는 편이셨어요. 그 무렵에 남편은 동창회니 뭐니 모임을 잡고 다닐 때라 저도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그쯤 전 혼자 왜 아기가 안 생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이런 때일수록 남편의 존재가 무척 필요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본인을 필요로 할 때 매번 밖에만 있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게 와요? 응, 오늘 회식이 있네. 아, 알겠어요. 응, 당신 먼저 자. 그렇게 무미건조한 대화를 나누는 게 하루의 끝이었지요. 참 돌이켜봐도 너무 힘든 시기였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부부는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아주 우악스럽게 우리를 끌고 가듯 어두운 문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어요. 충격적이게도 바로 모임을 전전하며 술만 마셔대는 남편 옆에 저 외에 다른 여자가 붙게 된 거예요. 그 여자의 직업은 의사였고 우리 남편보다 5살 위에 이혼한 지 몇 년 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기가 없었고 혼자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적적해서 이런 모임이라도 나왔던 거죠. 근데 그런 취지까진 알겠는데 왜 하필 유부남인 남자와 그리 가까이 지냈던 걸까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여자랑 노는데 시간이며 돈을 써대고 이미 남편네 회사에서는 김 대리가 웬 이혼녀랑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했더군요. 그냥 집에서 모든 걸 이해해주고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잠들던 저만 몰랐고 심지어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나 봐요. 아가씨의 대학 동기가 남편과 같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진즉 이 사실을 알고 얘기해 줬었나 보더군요. 그렇다면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가씨로 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가씨와 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본인 엄마와 싸워가면서 결국 저에게 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더군요. 어머니는 뜯어 말려가면서 뭐 좋을 게 있다고 말을 하냐고 난리를 치셨던 모양이고요. 언니, 우리 오빠지만 난 언니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니 내가 많이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그래도 언니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오빠 대신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요. 가뜩이나 아기가 안 생기고 부인과를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던 저는 아가씨 입으로 듣게 된 내용을 듣고 말 그대로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이미 신혼초와 달리 너무나 밖으로 도는 남편을 보고 저도 은연중에 의심을 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확답받지 않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내용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아가씨가 아닌 회사 직원들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인데요. 남편에게라도 따지고 싶어 회사를 찾아갔다가 화장실에서 이런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김대리 있잖아. 이미 두 집 살림하고 있다며? 그래. 맨날 그 여자가 김대리 데리러 회사로 오고 난리잖아. 들어보니까 지금 와이프하고 이혼하라고 아주 쌩 난리던데? 정말? 김대리 사람 점잖게 봤는데 안 되겠네. 거기다 시댁에 와서 아가씨와 어머니를 한번 만나고 가기도 했다더군요. 이런 얘기까지 듣고 정신을 멀쩡히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여자가 또 있을까요? 힘겹게 다짐하고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말해준 아가씨에게 참 미안했지만 전 이 순간 제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냅다 시댁으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쾅쾅 두드려가며 열어달라 했고 얼굴을 찌푸리며 열어주신 어머니께 냅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저를 절망하게 만들더군요. 어머니, 그 사람 여기 있어요? 아니, 그 여자 집에 갔나요? 어머니, 어쩜 다 아시면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영준 씨가 살림 차린 거 알면서 어떻게 이 집에 그 여자를 들여다 만나실 수가 있냐고요? 아이고 시끄러. 옆집 다 들리게 뭘 하는 거래? 왜 여기 쫓아와서 너는 난리야? 영미국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랬더니만 입방정을 떨어가지고는 다 듣기 싫으니 나가라.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의사 며느리인데 네가 생각해도 네 조건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니?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래, 말 다 했다. 그러니 서로 정 떨어졌으니 이만 관계 정리하자. 어머닌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제 어깨를 붙들고 억지로 문 밖으로 밀어내시더군요. 하지만 더 열이 받은 저는 끝까지 문고리를 잡고 나가지 않았고 사실 이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은 남편인데도 남편이 한 달이 넘도록 집에 안 오니 어머니에게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며느리는 저 아닌가요? 어떻게 이 집에다가 아들이 만나고 다니는 더러운 여자를 들일 생각을 하세요? 저를 무시하셔도 유분수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전 제가 그렇게 발악을 하고 누군가에게 악이 바친 소리를 질러댈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내뱉고 있는 피 맺힌 날카로운 소리에 스스로 놀랄 지경이었지만 나를 이렇게 추해지게 만드는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이렇게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날 노려보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끝끝내 어머니는 제 몸과 마음 모두에 상처를 던져버리셨어요. 아, 당장 꺼져. 애도 못 낳는 것이 누구 집 씨를 말리려고 진짜? 여기서 추잡하게 들러붙어봤자 내 아들이 너한테 돌아올 것 같으냐? 애 못 낳는 너 같은 여자 나도 필요 없으니 얼른 나가라. 이러면서 끝까지 문고리며 어머니 오시며 잡고 늘어지는 저를 뿌리치면서 넘어진 저를 발로 밀어대면서 문을 날카롭게 닫아 잠궈버리셨습니다. 발길질로 걷어차여 쫓겨나다시피 하니 이렇게 무시당하며 함부로 취급을 당한 제 몸뚱아리도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머리는 엉망진창이 되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바보 천치 같아서 그렇게 현관에 몇 시간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아가씨가 오더니 아주 비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언니 미안해요 하며 저에게 옷을 들려주더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뿌리치고 혼자 넋을 놓고 집까지 어찌어찌 돌아왔어요. 어머닌 그 여의사가 제법 좋은 집에 자기 아들을 데려가서 두 집 살림을 차린 데다가 선물이며 용돈 같은 걸 챙겨와가지고 아부를 해대니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셨던 것 같아요. 어른이 괜히 어른이 아닌데 그런 사탕 발림 같은 선물 공세에 넘어가서 아들이 가정을 버리고 조강지처를 짓밟고 살던 말던 자기 앞길밖에 생각이 없으셨나 봐요. 이쯤 되니 아가씨의 미안하다는 말도 다 징그럽고 역겹게 들려서 시댁과도 발길을 끊어버리고 이혼하길 은근히 바라는 어머니 역시 미친 듯이 혐오스러워 그냥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엄마는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이혼을 쉽게 해주냐. 위자료며 다 받고
아주 동네 망신을 시켜도 성이 안 풀린다며 길길이 날뛰셨지만 전 그때 저에게 발길질을 해대며 밀어내던 어머니가 너무 진절이 나서 도저히 이 싸움을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은 끝내 그렇게 자기 엄마 뒤에 숨어서 그리고 그 여자 뒤에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혼 통보만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31살 여름에 귀를 그렇게 시끄럽게 울려대던 매미 소리에 이고를 내며 이혼을 했습니다. 내 속도 시끄러운데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한숨이 푹푹 나오는 더위에 그 절차를 밟고 있으려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결혼 전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저한테 지극정성이었는지 알아서 그런지 이혼 후에 저보다 더 앓고 괴로워하셨어요. 내가 정말 뒤로 넘어갈 뻔한 거 겨우 참고 있는 거다. 너 때문에 겨우 참고 있다고. 거기다 그놈의 자식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널 배신하고 그따위 짓을 해? 너 재혼이라도 해라. 응? 다시 누구라도 만나서 새삼 살아. 그 뒤로 엄마는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몇 번이나 재혼 얘기를 꺼내셨지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접어버렸고 어차피 결혼도 실패했고 아기도 실패한 나는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몇 년을 멍청하게 흘려보내게 되었답니다. 남편이랑은 제발 지나가다 우연이라도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다 보니 옛날 신혼집 근처에 있는 우리 친정조차도 머물기 싫어지더라고요. 좀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려고 하던 와중에 지방에 살고 계신 이모가 자기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혜연아, 이모 옆으로 와서 얼마간 같이 있자. 여기서 바람도 좀 쐬고 말이야. 니네 엄마 유난스러운 거 나도 아니까 거기 굳이 같이 붙어 있으면서 모녀가 부둥켜 울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여기로 와. 이모부도 너 보고 싶대. 저희 이모는 지방에서 작은 요양원을 하고 계셨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인지도가 있고 요양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모부가 여유가 좀 있으신 편이었고 예전부터 그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차리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바로 근처에 두 분이 사시는 집도 있고 제 사촌인 그 집 애들도 다 시집장가 가서 떠나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에게 잘해줬던 이모이기 때문에 저도 딱 눈 감고 몇 달만 있자는 생각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짐을 대강 챙겨서 이모 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 얼굴이 많이 상했다며 이모도 안쓰러워하긴 마찬가지시더라고요. 혜연아, 너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라. 응? 여기서 마음도 좀 추스르고. 제 사촌들은 벌써 애기들 한둘씩 낳아가지고 이모한테 보여주러 들리는데 저를 배려해준다고 불러들이신 이모께 감사하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나마 제가 여기서 하나 얻은 게 있었으니 바로 요양원 쪽 일에 희미하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몇 번 드나들면서 심부름도 하고 이모랑 이모부랑 함께 지내면서 관련된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후 저 혼자 나이 들어갈 노후를 생각했을 때 이쪽 일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나이 들어갈 테고 갈수록 노인들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많은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이쪽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 이모 댁에서 지내다가 전 다시 짐을 챙겨서 서울로 왔고 혼자 살 집을 얻어다 살면서 관련 공부도 하고 자격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준비는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생기니 오히려 마음이 더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루하루 기운 없던 몸에 활기도 찾은 기분이었고요. 요즘 얼굴에 혈색이라도 돌아서 다행이구나. 저희 친정엄만 가끔 절 보면 이리 말씀하실 정도였지요. 하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처음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모에게 갔을 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아마 길게는 몇 년, 수년간은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울컥하고 올라와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도 나중에 불끈불끈 후유증이 오고 시달리는데 마음의 상처는 안 그렇겠어? 이것도 중간중간 계속 튀어오르고 힘들게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길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잘 참아냈으면 좋겠어. 우리 혜연이 너는 잘할 거야. 알았지? 이모가 이렇게 심도 깊은 말씀을 하신 건 제가 어릴 때 이모의 큰딸, 그러니까 저보다 1살 아래의 동생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 어렸던 저는 맨날 낭창낭창하고 예쁘고 여리고 착하던 우리 이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눈에 초점 없이 울고 기운을 못 차리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때 엄마도 이모를 끌어안고 같이 울고 너무 참혹한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후로 이모도 중간중간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이렇게 올라오는 때를 지나왔던 게 아닐까 싶더군요. 배신과 이혼으로 인해 제가 입은 상처가 결코 빨리 잊혀질 거라고, 가벼울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당연히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상처는 아주 무섭고 강한 녀석이더군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제 마음을 뒤흔들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평온하게 이어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밤만 되면 눈물이 나고 가슴에 얹힌 듯 뭐가 맺혀서 혼자 끄끄 울며 아침까지 정신을 못 차린 날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그간 당연한 현상이다.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길지 않을 것이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마모되고 옅어질 것이라고 했던 이모의 말이 크게 힘이 되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이해하고 품는다는 말이 있던데 이때 아마 이모와 제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실제로 저에게 정말 많은 위안이 되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점점 나이를 먹어갔고 그간 목표로 했던 일들은 조금 더디게 시간을 들여가며 차차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조금 보태주신 돈과 제가 모아두었던 돈,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모며 가족들이 도움을 준 것을 가지고 서울 근교 쪽에 요양원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확실히 노인분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 저와 비슷한 나이거나 더 위의 연배이신 요양보호사분들과 일을 한다는 건 참 고된 일이었어요. 여기서도 만만치 않은 힘듦과 심한 피로감과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서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 걸 보니 저에게 썩 안 맞는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다 어느덧 저도 50대 초반이 되었고 얼마간 연락해온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뒤늦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심을 갖는 애들이 있어서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보호사 자격증 따는 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여기 일 전망도 있고 아주 괜찮아. 친구들을 나름 이쪽으로 끌어줄 심산으로 저도 도움을 주고 제 일에도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제가 이쪽 일을 택한 것이 아주 잘했다며 칭찬을 해주었는데 그 말도 듣기 좋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좀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인연이 돌고 돌아 원수는 회사에서 혹은 직장에서 만난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많이 있던데 제가 딱 그 꼴이 됐지 뭐예요. 예상하셨겠지만 평생을 아예 거부하고 싶고 소름이 끼쳐오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어떤 노인의 보호자로 와 있는 따님의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몇 번이나 흘끔흘끔 보긴 했는데 그 가족이 설마 우리 아가씨와 그리고 어머니였을 줄은 제 이 평범한 날들 중 조금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최숙자요.
인적사항에 대해서 서로 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신혼이 확실함을 한 번 더 알게 되어 버렸고, 뭐라도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그쪽으로 시선도 안 가더군요. 시간이 참 많이 지났고 나도 제법 내성이 많이 생겼다고 느꼈는데 그 주체들을 직접 마주하니까 아주 묘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나를 괴롭히던 그들이 또 나를 괴롭히고 망칠 거라는 무서운 망상들이 떠오르더군요. 일단은 이런 감정들을 좀 내려놓고 웬만하면 그들을 받고 싶지 않았기에 저도 최대한 느릿느릿하게 얘기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결국 아가씨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혹시 언니 맞죠? 하며 아는 체를 했고 전 고개만 가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방에서 어머니를 비롯하여 3명 모두 깊은 침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전 잘 지냈어요. 겨우 시어머니의 말로 대화가 시작되어 그 얼굴을 보게 됐는데 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에도 그리 기력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알지만 화를 내거나 자기 입장만 주장할 땐 그 누구보다 혈기가 넘쳤는데 그 20년 사이 왜 저렇게 완전한 할머니의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납득이 안 가더군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다 세워버렸고 등이 너무 앞으로 굽어서 키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자그마한 몸체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론 궁금한 것이 왜 아들은 안 오고 딸이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건가 싶었는데 이쯤 겨우 아가씨가 말을 떼기 시작했어요. 듣고 보니 다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내용이라 전 옆에 있던 물도 못 마신 채 그냥 숨을 죽이고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우리 오빠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지어 오빠가 갖고 있던 재산도 그 여자에게 다 몰수당하고 오빠 역시 이혼을 당해서 생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집으로 왔지만 이런 난리가 본인도 견딜 수 없었는지 비참했던 건지 혼자 세상을 등졌어요. 그리고 엄마도 저도 그 이후론 오빠 없이 사느라 너무 힘들었고요. 보다시피요. 정말 여기까지 듣고 나니 뭐라고 반응하면 좋을지 몰라서 눈만 뻐끔거리게 되었어요. 아가씨와 어머니는 전 남편 얘기를 이어가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선 너무나도 힘들게 둘이 생계를 이어가면서 같이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노래방 일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뭐. 그러던 중에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병을 앓고 몸도 많이 노쇠해졌고 이제 아가씨도 나이가 50이라지만 자기 하는 일도 있고 본인도 몸이 성치 않은 터라 요양원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솔직히 한낱 인간인지라 이들이 저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편치 않게 살았단 말을 들으니 어떤 부분으론 위로되는 것도 있더군요. 사람이 다 죽으란 법은 없구나.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거구나. 하면서 일순간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일단 저도 뭔가 원만한 정신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수속을 밟고 난 뒤 그날 종일토록 생각을 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참 이게 뭐랍시고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몇 년 전에 좋은 분을 만나 시간을 보내오다가 올 초에 우리끼리 조용히 재혼을 해서 살고 있었고 이제 좀 숨을 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저런 일이 닥치게 되니 이건 진짜 내 앞길에 뭐를 뿌리는 격인 건지 매번 이렇게 내 인생을 막아내나 싶어 화도 치밀었어요. 근데 또 마냥 그렇게 넘기기에는 그날 참 초라한 모습으로 겨우 몸을 추스르며 왔던 어머니나 여러모로 고생했음이 여실히 느껴지는 인상을 갖고 있던 아가씨며 그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상간녀에게 뺏겨서 이혼당하고 쫓겨나 스스로 생을 정리했다는 남편까지 썩 꼴보기 좋다거나 쌤통이란 생각까지 이를 순 없었어요. 그것도 혈기 부릴 수 있고
그럴 기운이나 상황이 서로 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이미 다 모든 걸 짊어지고 저 밑바닥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벌을 주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자신들의 인생 안에서 충분히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와중에 나에게 다시 이렇게 닿게 된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 좀 필요했어요. 나중에 엄마까지 아시곤 네가 무슨 성인군자라고 그걸 갖고 고민하냐며 호통을 치셨지만 어찌되었건 어머닌 제가 그간 봐온 어르신들 사례를 봐도 일반적인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어딜 가던 그 요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길 거라는 예감이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 난장판이고 지옥 같던 시댁 식구들 중 그나마 나에게 양심을 갖고 대해주었던 아가씨에 대해서도 마냥 눈을 감기는 힘들었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10년 전만 되었더라도 야멸차게 이들을 쫓아내거나 같이 싸우거나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근래 꽤 고생을 많이 했기에 삶과 죽음 사이에서 생각이 무척 많아졌어요. 어차피 생이라는 게 길지 않고 모든 게 한정이 있는 이 장소에서 일일이 더 따질 필요는 없을 거란 생각이 점점 들어오더군요. 그리하여 어머니는 제 요양원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렇다고 딱히 아가씨에게 연락을 자주 한다든지 거리를 좁혀 나간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 결정을 한 게 어머니를 제 요양원에서 받기로 한 것. 딱 그것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 이상은 솔직히 못하겠더라고요. 오가면서 보다 보니 어머니는 점점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잘 인지도 못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본인이 가장 혈기가 넘치던 시기에 그렇게 얼마 정도 주지 않은 며느리를 무시해가며 발길질 해대며 밀어내던 모습들이 잠깐 떠오르긴 해도 그 잔상이 길게 남을 수 없을 정도로 허무한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 분노를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너무 의미 없고 힘이 빠질 정도로 말이에요. 나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존에 나에게 왔던 노인분들에게 했던 것만큼만 하겠다고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생각에 중심을 맞추고 돌봐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2, 3개월 전쯤 어머니는 저한테 발음이 딱히 정확치 않은 말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왜냐면 일체 저한테 말도 안 걸고 시중만 받으시고 계속 불편해하시는 게 여실히 보이셨는데요. 점점 인지가 흐려지고 몸도 고통스러워 하실 즈음 웬일로 저랑 눈을 맞추고 입을 벌려 하신 얘기였는데 그런 어투였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당시 제대로 못 알아들었기에 딱히 이렇다 싶은 반응은 못했지만 그냥 의뢰의 어른들이 하시는 말투나 투정을 들어드리듯 네네 알겠어요 하며 넘겼었어요. 이후로 숨을 거두시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 전 이상하게도 묘할 정도로 뭔가 다 흐물흐물 풀어진 듯한 안정감을 희미하게 맛보았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때 어머니가 어렵게 내비쳤던 그 말이 미안하다였다는 것으로 확신이 되어지면서 초반에 모실 때 느꼈던 내적 갈등은 점점 흐려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결정하길 잘했다는 생각으로 결론이 나더군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으나 이미 내가 한 행동은 용서한 셈이 되었고 상처를 내 손으로 지을 수는 없었으나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미 지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결과로 말이에요. 솔직히 사는 내내 안 봤으면 했고 내 인생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겼던 악연이었지만 어떻게든 나에게 와서 굳이 정리가 되어진 걸 보니 그건 반드시 어머니만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저런 바보 같은 여자가 다 있냐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내 마음이 편하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실까요? 결과가 어찌되었건 전체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 올해로 38이신 남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과거에 악처로 인해 겪었던 일과 최근에 겪었던 아주 기막히고 황당한 일을 함께 보내오셨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사연자님을 대신해서 울컥했던 사연이기도 한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다 같이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올해 38살인 돌싱 남성입니다. 한참 전에 이혼한 이후 지금은 회사에 다니면서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풍파를 상당히 겪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사랑하는 사람도 찾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되기까지는 인생에서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상당히 큰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일에는 전처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악처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꽤 황당하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전 20 후반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되었던 사람은 대학 때부터도 오래 사귄 여자친구였습니다. 아내는 대학 때도 뛰어난 외모로 상당히 유명했고 또 남성 편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저와 꾸준히 오랜 시간 사귀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20대 초반에 정말 속도 많이 썩였습니다만 그래도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는 바빠서인지 뭔지 남자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녀를 믿게 되었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워낙 미인이었던 터라 남자에게 관심이 사라진 틈을 타서 빨리 결혼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이 어렸고 중간에 휴학을 해서 졸업이 다소 늦었지요. 그래서 아내의 졸업을 기다렸다가 제가 29, 아내가 26일 때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생활은 알콩달콩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집에 머물면서 살림을 하고 제 뒷바라지를 하는 것에 만족해했고 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곳에 전혀 눈도 돌리지 않고 언제나 저만 바라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년도 지나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자기, 오늘 시간 어때? 서로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핸드폰 화면 위로 스쳐 지나가는 카톡 메시지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 아내와 대학 시절에 바람 피우는 일로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어요. 아내가 이제는 자기가 전혀 바람 피우지 않는다고 분명 약속했고 실제로도 남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이었기에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전 최대한 그 메시지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더 견딜 수가 없었고 아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식사를 하며 말해봤어요. 여보, 혹시 당신 요즘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있어? 나? 나야 친한 친구들 많지 뭐. 오늘도 놀자는 거 거절했는데? 누구랑 만나기로 했었는데? 나 대학 때 제일 친한 친구 있잖아. 당신도 알지? 나랑 맨날 여보자기 했던 친구. 걔가 이 근처로 이사 왔대. 놀랐지 뭐야? 아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 그때서야 저는 대학 시절 아내가 정말 친해서 서로 결혼하자고 장난치던 친구를 기억해냈지요. 그 친구는 여자였고 전 안심했습니다. 그 친구라면 아내와 자기라고 메시지를 보내도 이상한 게 아니었죠. 아내를 못 믿어서 그걸 물어본 제가 조금 부끄러워져서 전 밥을 먹으면서
왜 안 놀고 왔냐고 말했습니다. 놀고 오지 그랬어. 그 친구라면 오랫동안 안 만났잖아. 그랬지. 근데 오늘 자기 일찍 와서 저녁 먹는 데서. 아유, 무슨 소리야. 난 맨날 일찍 오는데. 지금 그 친구 어디 있대? 지금이라도 가서 만나서 놀고 와. 저녁 7시라서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렇지 않아도 나가서 놀고 싶었던 것인지 제 눈치를 보다가 카톡을 켜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걔 우리 옆 동네 아파트 알지? 거기 사니까 내가 가서 그럼 잠깐 차만 마시고 올게. 그래, 얼른 다녀와. 뭘 내 눈치를 봐서 친구도 못 만나는 사람처럼 그래. 아내는 신이 나서 얼굴에 가볍게 화장도 하고 뛰어나갔습니다. 집에선 화장도 거의 안 하던 사람이 친구를 만난다니까 뭐라도 얼굴에 두드리는 게 안쓰러울 정도였지요. 그런데 잠시 차만 마시고 온다는 사람이 밤 10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아내가 말했던 그 아파트 쪽으로 슬슬 걸어갈 셈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현관으로 쭉 내려가서 잠깐 담배라도 피우고 갈까 하고 길 옆 구석으로 붙어서 담배를 찾는데 그때 어떤 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더군요. 전 어차피 구석진 곳에 서 있어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서고 그때 거기서 내린 사람이 눈에 익더군요. 바로 아내였어요. 그녀와 함께 내린 남자는 웃으면서 아내에게 입맞춤하고 안아준 뒤 다시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바로 하고 옷매무새를 고친 뒤 아파트로 들어가더군요. 손에는 케이크까지 하나 들고요. 전 멍해져서 그때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파트 바깥에서 멍해진 채로 멍청하게 서 있다가 전 비틀거리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내놓으며 이상하다는 듯 저를 보더군요. 자기 어디 갔었어? 친구가 케이크 챙겨줘서 가지고 왔더니만 없어가지고 놀랬잖아. 아내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전 어물어물 안 먹겠다고 혼자 먹으라고 하며 피곤함을 핑계로 먼저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밖에서 혼자 케이크를 먹으며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지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마도 그 남자와 전화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멀쩡히 눈뜨고 있는 앞에서 그 남자와 카톡을 하면서 저를 속이고 만나러 나간 것이었으니까요. 순간 차오르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내의 뒤를 캐보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까맣게 모르고 있던 사이, 겨우 1년 남짓 되는 사이에 아내는 3명의 남자들과 동시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1명도 아니고 3명이요. 한 번 바람을 피웠던 사람은 그 버릇을 못 고치는 모양이더군요. 믿기지 않는 엄청난 아내의 외도에 전 싸울 힘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힘을 내봐야지 싶어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무조건 증거부터 모으고 소송하라고 난리더군요. 뭐 그런 미친 여자가 다 있냐면서 저 대신 화를 내주는데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가 바람 피우는 증거를 모두 모아놨다가 아내에게 내놓고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 당신이 친구 만난다고 저녁에 처음 나갔던 날부터.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 잘도 숨겼네. 잘 숨긴 건 당신이었겠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면 외도한 거 꿈에도 몰랐을 거야. 어쩜 그렇게 뻔뻔하냐? 날 보고 미안하지도 않았어? 아내는 뻔뻔했습니다. 그때 우린 결혼한 지 겨우 2년째였지요. 아내는 처음에는 위자료를 주지 못한다고 우기려 하다가 제가 증거를 내놓자 조용해졌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할까 싶어서 전 증거를 아주 철저하게 모아놨으니까요. 이후 저는 돌싱이 되어서 혼자 살았습니다. 몇 년간은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며 괜찮은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회사 자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는데 중간 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던 저는 회사가 흔들리면서 위기를 맞이했고 어물어물하다 결국 퇴직의 수순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님도 이사님도 미안해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회사에 그대로 머문다고 해서 월급을 제대로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으니까요. 한없이 슬프고 갑갑했지만 그래도 저 혼자니까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닥치는 대로 취업 사이트에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지원해서 면접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중견기업 회장님의 기사 자리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일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일자리의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중견기업이라서 월급도 좋은 편이었고 회장님 역시 성격이 좋은 분이셨지요. 이전에는 서비스도 하고 영업도 했다고? 예, 약 10여 년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만뒀나? 코로나 때문에 회사 전체가 어려워져서 가족이 있는 다른 분들보다 제가 나오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나왔습니다. 그렇군. 요즘 어려운 기업들이 많지. 회장님이 최종 면접을 보셨는데 어려워진 회사 사정에 나왔단 이야기를 10분 이해하며 저를 좋게 보시는 눈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며칠 뒤에 채용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곧장 출근하게 되었지요. 회장님은 좋은 분이었습니다. 성격도 호탕하고 다소 주색을 즐기긴 하셨지만 그 정도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서비스와 영업을 동시에 경험했던 터라 회장님 정도의 성격이라면 아주 괜찮은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새 운전기사인가? 막내로구먼. 반가워. 앞으로 같이 일하겠네. 출근하자마자 저를 반겨준 것은 다른 두 사람의 기사였습니다. 회장님의 운전기사는 저 한 명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쉬는 날도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했고 여러 가지 잔심부름도 하는 일도 했기 때문에 3명이나 되었지요. 회장님을 댁까지 가서 모셔오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오래된 기사분이 하셨고 전 막내였기 때문에 회장님을 회사에서 먼 곳까지 모시거나 아니면 짧은 거리를 이곳저곳으로 옮기며 모셔야 할 때 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일 오래된 기사분이 이제 일을 그만둔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분 밑에서 일을 하던 동료 운전기사와 저는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기사분이 무척 여러 가지로 회장님 사정을 잘 알고 세심하게 보좌했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적으로 일이 적고 부담도 덜했거든요. 사실 회장님의 집안분들을 저희는 그 기사분 덕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회장님 집안 사람들 중에 까다롭고 못된 사람들도 여럿 있다 했는데 그 기사분 덕분에 아무런 일도 겪지 않고 1년이 지났던 거였지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아서 그만두고 좀 쉬려고 해. 예,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이네요. 회장님을 잘 모실 수가 있을지. 자네들이 잘할 수 있을 거야. 젊은이들이 뭐가 걱정이야?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하겠지. 퇴직하는 기사분이 허허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걱정을 하자 그 기사분이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다가 고개를 갸우뚱 하셨어요. 그리고선 약간 걱정되는 얼굴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고 보니 한 명 조심할 사람은 있네. 누구죠? 사모님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 사모님이라고 해야지. 네? 사모님이면 사모님이지. 사모님이라고 해야지는 또 뭔가 싶어서 저와 동료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 기사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건 아니야. 그냥 회장님 같은 위치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뭘 봐도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별거 아니야. 난 그만 가겠네. 약속이 있어서. 기사분은 별거 아니라 말씀하면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기사분의 말씀을 쉽사리 이해할 수 없었고 이상하게 깨름칙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다음날 아침 회장님 댁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인계 받을 것은 모두 받았으니 어차피 부딪혀야 하는 일이라면 먼저 부딪히는 게 나았으니까요. 제 말에 동료 기사도 안심하면서 그럼 먼저 다녀와서 자신에게 좀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침 일찍 회장님 댁으로 가서 먼저 주차장에 들어가 차를 열심히 털고 정비했습니다. 어차피 댁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상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청하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전 이왕 1년 이상 자리 잡은 일자리에서 잘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게다가 이 자리는 꽤 대우가 좋은 편이라서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이나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다혈질이지만 호탕하기도 해서 화를 낼 때는 불같이 내지만 평소에는 참 잘해주셨거든요. 기사님, 오늘은 회장님 짐이 좀 있으셔서 안으로 들어가서 저랑 같이 가지고 나와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비서실의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 당연히 기사로서 더 무거운 짐도 혼자 나르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얼른 팀장님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댁은 집이라고 하기보단 저택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정도로 거대했지요. 정원도 잘 손질되어 있었고 2층으로 된 저택은 고풍스러우면서 널찍했습니다. 전 약간 위축된 채로 멈칫거리며 팀장님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혹시라도 그 퇴직한 기사분이 말씀하신 성격 고약한 사람을 만날까봐 무서웠지요. 정확히는 그 사모님 말입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는 법인지 마침 제가 짐을 챙기고 있는 사이 2층 계단을 내려오면서 회장님을 타박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알아요? 좀 일찍 들어와요. 오늘은 같이 와인이라도 한잔하게. 알았죠? 근데 사모님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무척 젊어서 전 조금 놀라서 흘끗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훔쳐보게 되었어요. 회장님은 귀찮다는 듯 사모님의 손을 떨쳐내면서 계단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그 뒤에는 무척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60대가 넘어 있었는데 여자는 겨우 30 초반으로 보일 뿐이었지요. 게다가 얼굴을 약간 고친 듯한 굉장한 미녀였는데 제가 익히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 거기 제 전처가 서 있는 겁니다. 어머, 전 너무 놀라서 꼼짝도 못하고 자리에 못 박혀 서 있는데 전처 역시 놀랐는지 눈을 크게 뜨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서로 쳐다보기만 하면서 서 있는데 팀장님이 제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뭐 하십니까? 기사님, 얼른 짐 옮기셔야죠. 그 말에는 어떠한 경고도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을 오래 쳐다보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전 윗사람의 사모님을 너무 오래 쳐다봐서 실례일 수 있다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고 허둥지둥 짐을 챙겨서 들고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회장님과 인사하며 속닥거리는 전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전 짐을 들고 나와서 차에 실으면서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팀장님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거기에 반응할 정신도 없을 정도였죠. 기사님, 왜 그러시죠? 오늘 좀... 팀장님이 물어보셔서 전 똑바로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명.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저 사모님 꽤 젊으시네요. 아, 사모님이요? 팀장님은 사모님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고 미인이죠. 하지만 가능하면 엮이지 마세요.
성격이 좀 까다로우시니까요. 이런 말 그렇지만 고약하실 정도예요. 웬만하면 이 집안 분들도 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사님이 운전 계속하시면 앞으로 고생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전 기사님도 사실 말은 안 하셨겠지만 꽤나 고생하셨거든요. 고생이요?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젊고 미인이시니 회장님이 워낙 오냐오냐 하시고 그냥 저희야 뭐 어쩔 수 있나요? 아, 네. 그 말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다소 진정을 하고 나니 그제야 상황이 조금 머릿속에 정리가 되더군요. 전처는 원래도 외도를 많이 했고 돈 많은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회장님의 후처가 된 것도 그리 놀라울 일은 아니었어요. 다만 앞으로 제가 어떤 얼굴을 하고 전처를 봐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역겨운 얼굴을 다시 기사와 사모님으로서 봐야 한다니. 시간이 얼마가 지나도 전처를 다신 보고 싶지 않았는데 상사의 아내가 되어 나타나다니요. 그날 밤 너무 마음이 혼란스럽고 갑갑해 소주 한 병을 다 먹고서야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전처 생각을 떨쳐내려 했건만 불과 며칠 뒤에 또다시 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대개는 형이 대신 가주면 안 될까? 나 진짜 가기 싫은데. 동료 기사인 형에게 투덜댔지만 그 형은 그날 하필 일이 있어 하루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를 안타깝게 보았지만 뺄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라서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하긴 사실 계속 피해봤자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그만둘 게 아니라면 어차피 겪고 익숙해져야 하는 일이잖아요. 전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회장님 댁으로 향했어요. 왔나? 오늘은 좀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야 해서 직접 불렀네. 전 회장님이 지시하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술품인지 제법 무거워서 전 조심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건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집안을 나왔지요. 그래도 오늘은 전철을 마주치지 않고 나갈 수 있나 싶었는데 바로 그때 하필이면 그녀가 뒤에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 있어도 전혀 안 나오고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기사가 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일부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전처는 잠옷으로 입는 실크 슬립과 얇은 카디건만을 걸친 채로 회장님 곁으로 가서 팔짱을 끼고 기댔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비틀대며 물건을 옮겨가는 제 모습이 우습다는 듯 비웃음을 띤 채였지요. 전 전처가 몹시 신경 쓰이고 불쾌했지만 제 일만 하자 되뇌이면서 물건을 옮겼습니다. 거의 가지고 나가서 물건을 잠시 현관에 놓고 땀을 닦는데 현관을 장식한 유리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차려입은 양복은 온통 구겨졌고 땀 때문에 머리도 이마에 붙어서 엉망이라 마치 일용직 노동자 같은 모습이었지요. 이 꼴을 비웃으려고 나온 거구나. 전 순간적으로 수치심이 몰려올라와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전처가 뒤에서 회장님 어깨에 얼굴을 기댄 채 이러더군요. 힘 많이 쓰시네요, 기사님. 네, 수고 많으세요. 아직 젊으신데 이런 일을 하시네?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백한 비웃음을 띤 어조였습니다. 전처는 제 꼴을 보면서 배를 잡고 웃고 싶은 듯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더라고요. 아유, 일자리 구하기가 만만치 않으신가 봐요. 근데 그 땀이나 좀 닦으세요. 보기 좀 그렇네. 아줌마, 우리 기사님 수건 한 장 갖다 주세요. 아, 그리고 온 김에 저희 집 옮겨야 하는 물건도 있는데 그것도 좀 해주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외도를 해서 저와 이혼한 여자가 몇 년이 지난 후 제 일터에서 제 상사의 부인이 되어서 저를 비웃고 있었지요. 도저히 제정신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역 같은. 저도 모르게 욕을 뱉었습니다. 원래 욕도 거의 하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은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욕이 저절로 쏟아지더군요.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돌아서서 전처에게 욕을 하자 회장님과 전처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 주위에서 집안일을 해주시는 도우미분이나 비서분 역시 전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회장님, 전 회장님을 좋아하지만 말입니다. 저 여자는 진짜 아닙니다. 저런 여자를 사모님으로 들이시다니 정말 실수하신 겁니다. 자네? 저 여자 저와 결혼했던 전처입니다. 뭐? 회장님은 너무 놀라서 저와 전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전처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저런 기사 따위하고 결혼한 적? 증명서 떼면 다 나올 텐데 전 감출 거 없으니 제가 직접 제 걸 떼어다 드릴 수 있습니다. 혼인증명서에 언제 혼인했고 언제 이혼을 했냐도 다 나오죠. 게다가 이혼 서류도 가져다 드릴까요? 거기는 이혼 사유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신! 전처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전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말문이 막힌 채였고 전 회장님만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여자 저와 결혼한 채로 남자 3명하고 바람피웠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셋이요. 저는 저 여자 바람피우는 걸 정면으로 목격하고서 이혼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저 여자 뒤 캐보세요. 지금도 누구하고 바람피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하고 사귈 때도 결혼 생활 중에도 다른 남자가 여러 있었던 여자입니다.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곧 정신을 차린 팀장님이 달려들어서 저를 끌고 나왔고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들도 저를 만류하면서 현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죠. 전 굴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러서 아내의 행적들을 알렸습니다. 회장님에게서는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팀장님께 제 사원증과 키를 반납했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기사님, 이렇게는 더 일하지 못합니다, 전. 팀장님이 몹시 난감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말리지는 못했지요. 당연했습니다. 서로 그런 사이인데다 이렇게까지 난리를 쳤으니 그냥 있어도 잘렸을 테니까요. 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서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다른 일을 알아봐서 그래도 몇 달 안에 무사히 취직을 하게 되었지요. 새로운 취직 자리가 확정된 후 전 그동안 눈길도 돌리지 않던 그 중견기업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멋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그 뒷수습을 했을 동료 기사 형에게 미안한 마음이 그제야 들었지요. 그래서 그 형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은 의외로 고생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 대해서 추궁하진 않고 그저 새로운 기사를 들이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며칠 뒤 쫓겨난 것은 전처였다고 하더군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녀였나 봐. 진짜 사모님 돌아가시고서 데리고 놀던 그런. 동료 기사형은 제 전처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심한 말은 하지 못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통쾌하더군요. 겨우 동거녀였으면서 진짜 사모님이나 됐냐 저를 그렇게 비웃더니 결국 쫓겨났단 사실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더럽게 살았으니 당연히 그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전 비록 그 일자리를 잃었지만 다시 취직을 했으니 그리 아쉬울 것도 없었고 더럽게 살던 전처에게 드디어 회심의 한 방을 날려줄 수 있어서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해서 그날 밤 잠을 아주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처의 소식은 모릅니다. 전 이제 새로운 일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서 여자친구도 새로 사귀고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잘못을 했다면 그 값을 치러야 하는 법이지요. 전처에게 한 번 값을 치르게 했으니 더 이상은 이제 관심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바라는 거라면 저와 새 여자친구가 행복하게 사는 일뿐이지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신 분들이 잠시라도 좀 속 시원하게 통쾌함을 느끼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기다리던 마지막 사연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 60 후반의 주부분께서 보내셨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은 자기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길 바란다는 조언을 남기셨는데요. 왜 이런 조언을 남기셨는지 여기에는 우리 사연자님만의 개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60 후반이 된 주부입니다. 이제 아주머니라는 말도 어색하고 할머니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나이이지요. 서울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중간에 꽤나 복잡한 사정이 있었더랬지요.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해결된 과정을 생각하면 통쾌한 면도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전 20살쯤에 결혼했어요. 당시로도 꽤 빨리 결혼한 편이었지요. 남편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무뚝뚝하고 남자다운 가부장적인 남자였어요. 그래도 생활력 있고 바람 피우지 않아서 전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지요. 부모님들의 중매로 만난 것이었는데 당시의 사내란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였으니까요. 지금처럼 뭐 집안일을 도와주고 기념일을 챙겨주고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이야 젊은 남편들이 육아도 도와주고 설거지나 청소도 해주고 그러지만요. 저 결혼할 때는 정말 남편들이 아내 때리지 않고 돈 제대로 벌어오고 성실하기만 하면 최고였어요. 제 남편도 바람 피우지 않고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는 이였기에 전 아주 만족하고 살았고요. 시댁은 무척 보수적인 집안이라 쉽사리도 꽤 했어요. 시댁 어른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층층시야 고된 시집살이에 결혼한 초년에는 고생을 제법 했지요. 사실 초년부는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워낙 오래 사셨고 거의 90이 되어서도 정정하셨기에 전 시댁에 갈 때마다 구박받고 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남편은 5남매 중 막내 아들이었는데 자라나면서 위에 두 형님이 전부 돌아가셔서 실질적으로는 집안 유일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에 대한 기대도 크셔서 저한테도 유달리 가혹하게 구셨지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어떤 일을 시키시든 아무런 간섭 없이 방관했어요. 나중에 서울로 올라와서 따로 분가를 했으니 살만했지 아니었다면 전 벌써 병들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유일한 아들이니 결혼도 하기 전에 저를 시댁으로 부르셔서 우리 집은 꼭 아들을 낳아야 하는 집안이다. 아들만 낳으면 우리 집 미래는 창창하다며 매번 압박을 주셨어요. 게다가 시아버지 역시 일찍 돌아가셔서 아들과 손자에 대한 집착도 더 심하셨지요. 예, 너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그것도 처대를 아들로 낳아야 해. 우리 집은 아들이 원래 귀한 집은 아니지만 너희 남편 하나만 남았으니 꼭 네가 낳아야 한다. 네, 어머님. 제가 꼭 낳을게요. 아들만 낳으면 걔들이 다 알아서 집안 일으킨다. 남자란 그런 거야. 아들만 낳아놓으면 네 인생에 꽃이 필 게다. 시어머님 만날 때마다 끝도 없이 아들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래도 다행히 죽으란 법은 없는지 전 결혼하자마자 연년생으로 아들만 셋을 줄줄이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그리도 미워하고 고생시키셨으면서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셋이나 낳았다며 손주들을 볼 때면 다 잊은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어요. 허나 저는 한편으론 아들들 키우면서도
제 아들들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살갑고 다정스러운 딸이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남편도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아들 셋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함께 산 세월 동안 가족끼리 놀러 갔던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지만 그래도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어깨가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전 그래도 행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시집살이가 너무 고되었고 아들들도 남편을 닮아 무뚝뚝했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고 사업병이 들어 망해먹지도 않았지요. 성실하게 돈 꼬박꼬박 벌어다주는 남편 덕분에 바깥바람 한 번 맞을 일 없이 여태 잘 살아왔으니 아주 호화롭진 않아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오래 사셨지만 13년 전쯤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딱 10년 전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은 일만 하느라 건강은 못 챙기는 전형적인 중년 남자였고 자꾸 살이 빠지길래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등을 밀어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거든요.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쉰 중후반이었을 때라 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에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이미 취업도 다 하고 결혼도 다 했지만 아직 저는 젊었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왜 당신이... 어쩔 수 없지.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난 괜찮아. 뭐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걱정이지. 전 너무 막막하고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계속 울었어요. 남편은 무뚝뚝하고 평생 단 한 번도 다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제 옆에 앉아서 어깨를 두드려 주더군요. 그것이 더 서러워서 전 남편 손을 잡고 놓지 못했어요. 남편은 죽기 전 집과 모든 재산 명의를 먼저 제 앞으로 돌려놓았어요. 아들놈들 다 못 믿어. 걔들 절대 믿지 마. 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들 아니면 누굴 믿어요? 자식도 크면 다 도둑이야. 특히 아들은. 아니, 아무튼 재산 절대 넘기지 말고 당신이 꼭 쥐고 있어야 해. 그래도 애들 지금 돈 필요할 때인데. 안 돼. 절대로 한 푼도 주지 말고 다 가지고 있어. 내 유언이야. 제가 반대 의견을 펼쳐도 남편은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암 말기라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제게 절대 재산 전부 가지고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말라고 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아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렇게까지 인색하게 말하고 제게만 전부 재산을 넘겨주었던 것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한마디를 더 남겼어요. 그리고 나 죽고 나서 빨리 좋은 사람 찾아. 여보, 당신 아직 젊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같이 살 사람 찾아야 안 외로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살 생각을 해야지. 항암 치료도 받지 않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재혼하라는 거지. 남편은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전 그 말을 그리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살릴 생각에 잠 한숨 못 자고 꼴딱 샜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서는 곧장 잠들어 버렸지요. 남편은 점점 병으로 말라가고 약해졌지만 생활이 바빠서 아들들은 아주 가끔 병문안을 왔어요. 심지어 저는 아들들에게 네 아버지가 그렇게 나한테 재혼하라 성화라며 답답하다고 말하니 아들들은 한 명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위암 말기라고 해도 걱정도 그리 안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때 자식들에게 실망도 하고 상처를 좀 받았어요. 재혼하시면 하시는 거죠 뭐.
그보다 아버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셨어요? 무슨 재산 이야기를 벌써 하니? 실질적인 이야기죠, 뭐. 벌써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못 써. 아직 아버지 두 눈 멀쩡히 뜨고 계신다. 어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자식이 돼서. 전 속상했지만 아들들의 심정도 이해하려 했어요. 당시 아들들은 손자,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서 점점 더 돈이 많이 필요한 때였고, 집도 옮겨가야 해서 더욱 얼마라도 도와주길 바라는 눈치였거든요. 근데 아들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저를 은근슬쩍 떠보고 괴롭히니 죽어가는 남편이 불쌍하고 안쓰러울 따름이었지요. 내가 무얼 위해 이놈들을 키웠는지 새삼 후회도 되더군요. 그래서 그로부터 반년이 지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능하면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의 말도 있었기에 전 남편이 말한 대로 재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에서 일이 터지더군요. 아니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문상객들이 다 있는 장례식장에서 대놓고 투덜거리더군요. 아버지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모르게 재산을 엄마한테만 다 넘기실 수가 있냐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도 엄마가 좀 말리셨어야죠. 아버지 몸 안 좋으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버지가 그래도 남은 엄마 생각해서 그러신 거야. 저희는 생각 안 하셨나 봐요. 저희가 자식인데 말이죠. 정작 자식은 생각도 안 하시고. 참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는 역시 똑같으시네요. 기가 막혀 어버버 하는데 어이없는 건 거기에 첫째 며느리도 말을 보태더라고요. 우는 목소리로 어머님, 저희 지금 애들이 학교 들어가서 이제 집도 옮겨야 하는데 도와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어쩜 정말 막막하네요.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아들들이 모두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지 아버지 기리는 검은 상복을 입고서도 재산이 전부 제게 넘어왔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죠. 그래도 그때는 그냥 몇 마디 말하고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애써 마음을 꾹 눌러 참고 그러려니 했어요. 재산 문제가 워낙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애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애들 아빠가 생전에 그리 다정다감하거나 좋은 아빠가 되어주진 못했으니 아들들은 그리 정이 붙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 생각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들은 계속 제게 돈이 필요하다는 눈치를 보냈지만 전 남편이 죽기 전 했던 말이 생각나서 계속 큰 재산은 제 손에 쥐고 있었어요. 물론 필요하다고 할 때는 조금씩 제게 있는 여윳돈을 넘겨주긴 했지만요. 며느리들도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궁금해하고 탐을 내는 눈치였지만 그 부동산은 제가 죽은 다음에 넘겨줄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제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자식들이야 그때까지 기다린데도 그리 늦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지요. 사실 남편이 죽고 나서 저도 살기 힘들 것 같았는데 목숨이 질겨서 그대로 저는 큰 풍파 없이 평온하게 어찌어찌 10여 년을 더 지냈어요. 자식들이 모두 분가한 지 오래고 남편도 없으니 그 큰 집에는 저 혼자라서 친구라도 만나고 외출했다가 들어가면 쓸쓸함을 감추기 힘들었지요. 그래서 친구도 자주 만나러 다니고 교회에도 열심히 나갔어요. 신앙을 가지면서 제 생활의 허전함이나 공허함도 많이 이겨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성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 주말이었습니다. 전 일기예보를 보지 못한 채로 주일에 교회에 나갔다가 돌아오려고 문 앞에 섰을 때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때 어떤 노년의 남성분이 제게 다가와서 우산을 씌워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하셨지요. 여기서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없고 난감해하자 그 신사분은 걱정 말라며 자신도 집이 근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맙게 그분께 우산을 얻어쓰고 돌아왔어요. 감사해요. 저 집에 오늘 못 올 뻔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요. 가을인데 꼭 장마처럼 오는군요. 패를 끼쳤네요. 별 말씀을요. 항상 같은 시간에 예배를 봐서 얼굴이 익숙하셨거든요. 그냥 비를 맞고 가시도록 둘 수가 있어야지요. 그 노년의 신사분은 저도 교회에서 눈에 익은 분이었어요. 항상 성실하게 주일마다 나와 예배를 보고 조용한 성격이신 분이었죠. 전 그 다음 주일에 나가서 그분을 찾아가서 답례로 제가 점심을 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그때 심장이 후루룩 뛰더군요. 이상한 징조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그분은 약속했다는 듯 빠른 속도로 친밀해졌어요. 그분은 무척 신사답고 다정한 성격이었고 이런 말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사별한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지요. 남편은 식사를 하고서도 자기 혼자 휘적거리며 걸어가는 편이었지만 그분은 항상 제 옆에 있으면서 식사하고 제 가방을 들고 함께 산책하곤 했어요. 남편에겐 미안했지만 그 무뚝뚝한 사람 곁에서 수십 년을 지내고 또 그 사람이 떠난 뒤 혼자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년이었으니 이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가을에 시작된 대화로 인해서 겨울이 지나고 쭉 시간이 흘러 우리는 친구를 넘어서서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나이가 있으니만큼 엄청나게 뜨겁게 불이 붙진 않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우린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정도가 되었어요. 주일 오후에 교회 예배를 보고 점심을 함께하고 전 그분과 손을 잡고서 저희 집까지 걸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같이 살까요? 예? 전 그분의 말에 놀라서 올라다 보았지요. 그분이 웃고 있었어요. 재혼하자는 겁니다. 우리 나이에 이제 거리낄 것도 없는데. 아, 외로운 사람들끼리 기대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전 그분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는 제 안에 있던 외로움이 그간 컸던 건지 전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면서 처음으로 그분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네, 그래요. 신고만 하고 같이 살아요. 결혼식을 거하게 할 필요야 없었고 그저 혼인신고면 족하겠지요. 느닷없이 받은 프로포즈였지만 전 마음이 뿌듯하게 차올랐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불러서 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어머님? 첫째 며느리가 놀란 눈을 하고 제 뒤에 서서 저와 그분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맞죠? 어머, 옆에 그분은 어쩐 일로 왔니? 연락도 없이. 전 당황해서 그분의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며느리는 다 본 상태였고 의심으로 눈이 가늘어진 상태였지요. 이분은 친구야. 교회에서 같이 예배 시간 참석하는. 예, 안녕하십니까? 그분은 미소를 띤 채 인사를 하고 제게도 눈짓을 한 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전 당황스러워서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며느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어딘가 수상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날 저는 며느리가 신경 쓰이긴 했지만 어차피 내 인생이라 생각하며 며칠 뒤 그분을 만나 곧장 구청으로 혼인신고를 하러 갔어요. 마음먹은 김에 해야지 아니면 그대로 밀려서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우리는 간단하게 혼인신고를 마치고서 같이 식사를 하고 언제 살림을 합칠까를 즐겁게 대화했지요.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그때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예상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려서 봤더니 첫째 아들이었지요.
엄마, 그 남자 뭐예요? 무슨 소리니?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전화를 받자마자 묻는 말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은 다 필요 없다는 듯 거두절미하고 저를 추궁하더군요. 그 남자요. 와이프가 다 봤대요. 손잡고 껴안으면서 집으로 가셨다면서요. 무슨 소리야? 껴안다니. 얘기 다 들었어요. 아니 진짜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나이도 자실대로 자신 양반이 동네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나 동네 부끄러울 짓 하지 않았다. 그럼 그 남자는 뭔데요? 아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물었고 전 그것에 반발심이 불쑥 들었어요. 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버렸지요. 뭐긴 뭐냐. 요즘 만나는 남자다.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됐어. 이제 나도 좀 새 사람 만날 때가 되었지 않니? 뭐요? 아니, 엄마가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고요? 아들은 잠깐 말문이 막힌 듯 말을 더듬었어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리자 당황한 것 같았지요. 하지만 곧 속사포처럼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제정신이세요? 아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집에 사시면서 남자를 집에 들이신다고요? 들여서 별거 다 하셨겠죠. 기가 막혀 정말. 엄마, 생각만 해도 역겨워요. 그게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제 탓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다. 이건 저 혼자 말할 게 아니에요. 동생들도 다 알아야 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남자라니. 그 남자한테 재산 다 홀랑 털어놓으려고 작정하신 거죠? 아들은 정말 경멸하는 듯한 어투로 말하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 핸드폰을 든 채로 멍해졌지요. 물론 제가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 아들들이 부정적으로 나올 순 있었어요. 제 아빠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첫째의 반응은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았죠. 바로 그날 오후 아들들이 죄다 제 집으로 왔어요. 마치 쳐들어오는 것처럼 셋이 다 들어와서 거실을 차치하고 앉은 채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지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연세에 남자 만나서 어쩌시게요? 제정신인 남자면 엄마 나이 여자 안 만나요. 얼마나 궁하면 60 넘은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셋째는 원래도 말버릇이 나빴지만 제게도 이럴 줄은 몰랐죠. 그런 인간들 다 재산 노리고 덤비는 거예요. 엄마 연세에 남자한테 미치면 약도 없어요. 아버지 재산 우리 구경도 못하고 다 날리겠네. 아유, 이를 어쩜 좋냐 진짜. 말들 조심해라. 무슨 소리들이니 이게. 내가 무슨 못 만날 사람 만나고 못할 짓 한 것처럼 구는구나. 전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냈어요. 전 원래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라서 거의 큰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제가 화를 내자 아들들이 더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우리한테 소리 지른 거예요? 와, 진짜 그 남자한테 완전히 넘어갔네. 진짜 그러시면 안 되죠. 아직 60 몇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노망 나신 거예요? 아님 치매라도 걸리셨어요? 아들들은 셋이 마치 짠 것처럼 악기처럼 떠들어댔어요. 그 애들이 떠드는 말에서 빠지지 않는 건 진명이, 재산, 돈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 막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났는데 아들들의 속셈이 빤히 보이는 거죠. 그 애들은 제가 사기를 당하거나 그 남자한테 봉변을 당할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들이 받을 재산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 봐 무서운 거였어요. 어쩌면 그리도 투명하게 속셈들이 보이는지 아무리 제 아들들이지만 역겨울 정도였지요. 그제서야 남편이 죽기 전 유언처럼 했던 말의 의미가 확실히 알겠더군요. 남편은 절대 아들들에게 재산 명의를 넘겨주지 말라고 했고 전 그 말을 지켰어요. 아들들은 그 덕분에 재산 때문에 저를 그나마 엄마 대접을 해주고 있는 거였죠. 전 화가 나서 오히려 차분해진 채로
아들들을 둘러보았어요. 너희들 지금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우리 뭘로 보고? 우리가 진짜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돈 노리는 건 지금 그 남자라고요. 엄마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 남자요. 와, 진짜 남자한테 넘어가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저런 소리도 하네. 아들들이 격렬하게 부정했지만 전 당연히 그 속내가 보였어요. 전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그렇다면 그 사람이 노리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재산 말이다. 그래요. 그냥 헤어지시라고요. 세상에 60 넘어서 무슨 추태람. 재산 전부 기부나 해야겠다. 예? 아들들은 그 순간 뻣뻣하게 굳어서 꼼짝도 못했어요. 저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지요. 기부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명단을 발표했더구나. 이왕 재산 노리지 못하게 할 거 거기다 기부하면 가여운 아이들한테 도움도 되고 노리지도 못하겠지. 그렇게 하고서 계속 그분과 교제하겠다. 그러면 아무런 상관없겠지? 예? 아니 엄마 그렇게까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엄마. 아들들이 목소리가 줄어들어서 벌벌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제가 이렇게까지 다 내던질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겠죠. 전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가 문제니? 너희들은 재산에 욕심 없다고 했고 다만 그 사람이 재산 노릴 게 걱정된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애초에 재산을 노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기부하면 남도 돕고 얼마나 좋니?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너희들한테 재산 나눠줄까? 만약 그런다면 나한테 더 잘하는 애한테 더 주게 되겠구나. 똑같이 나눠줄 생각은 없다. 아들들은 그 말에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물고 뜯을 대상이 서로로 변한 것이었어요. 나 그분하고 혼인신고 이미 했다. 예? 달라지는 건 없어. 재산은 여전히 내 것이고 나와 내 남편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재산을 더 넘겨줄 거다. 아들들은 어디에 먼저 놀라고 화를 내고 싸워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도 하지 않고 그분과 결혼했다는 것에 놀라고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저희들끼리 싸워서 제 재산을 더 많이 노려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지요. 한때는 소중한 아들들이었는데 이젠 완전히 악귀처럼 제 재산만 노리고 있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 전 저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왜 이제야 자식 농사가 이리도 힘들고 어려운 건지 시름이 몇 겹씩 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다들 나가라. 이 결정은 절대 안 바꾼다. 나한테 얼마나 잘하나 내가 두고 볼 거다. 전 아들들이 떠드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고 모두 내쫓아 버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들은 모두 너무 소견이 빤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첫째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김장을 했다면서 제게 가득 찬 김장통 하나를 내밀더군요. 김장철이 아닌데도요. 열어보니 분명히 사온 김치인데 집에서 해온 김장처럼 보이려고 온갖 양념을 뒤덮었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와서 혹시 어머님 몸은 괜찮으시냐? 홍삼 필요하지 않으시냐? 요즘 한절기라 날이 건조한데 가습기 필요하지 않으시냐? 온갖 것을 물어보더군요. 둘째 아들이 결혼한 뒤로 정말 처음 받아보는 전화였어요. 항상 명절에만 와서 대충 앉아 밥만 먹고 가고 1년 12달 가야 소식 한 번 없던 며느리가 재산 나눠준다는 한마디에 있는 힘껏 아부를 떨더군요. 어머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뭐든 말해주세요. 제가 힘 되는 한 다 해드릴게요. 어머님 제가 갑자기 재산 때문에 이러시는 것 같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먹고 사느라 바빠서 어머님께 지금껏 못 해드렸던 게 속상하고
생각이 나서 그래요. 거기다 셋째 며느리는 아예 집으로 들어와서 제게 밥을 해준다. 재혼한 그이에게도 몸에 좋은 보양식을 해준다며 난리를 피웠어요. 전 어차피 그 속내를 알기 때문에 그래 해봐라 하면서 그냥 두고 보고만 있었지요. 재혼한 그분은 점잖은 성격이라 몹시 불편하셨지만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말이죠. 사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나눠줄 것도 없었지요. 게다가 지금 이 아파트는 노후를 위해서 주택연금을 들어놨기에 자식들이 누릴 수도 없는 재산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우습더군요.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들은 잘하려고 난리인데 사람이라는 게 어찌나 속내가 빤해 우스운지 몰랐어요. 그 일로 인해 전 정말 앞으로도 절대 자식들에게 재산 공개도 하지 않고 명의도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누구나 잘해주고 얌전하게 살면 당연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 비슷한 처지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재산은 절대 넘겨주지 말고 항상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시길 바랄게요.